오빠, 막내 왜 이렇게 오래 울어? 배고픈 거 아니야? 잠깐만 금방 타줄게 울지 마. 오빠, 분유통이 왜 이렇게 가벼워? 새벽 공기가 눅눅하게 가라앉은 반지하 방 안에는 식은 국 냄새와 젖은 이불 냄새가 엉겨 있었습니다. 창문 틈으로는 덜 꺼진 겨울바람이 가늘게 스며들었고 그 바람은 오래된 장판 위를 훑고 지나가며 방 안의 냉기를 더 깊게 만들었지요. 준호는 막내 울음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지만 이제는 놀랄 일도 아니었습니다. 막내는 꼭 새벽만 되면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은 이 집에서 알람보다 더 먼저 하루를 깨우는 소리가 된 지 오래였으니까요. 준호는 몸을 일으키자마자 막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고 가벼운 몸이 품 안에서 들썩였습니다. 등을 쓸어내리면 잠깐 진정될 듯 하다가도 입술을 오므리며 다시 칭얼대는 모습이 더 애처로웠지요.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귀한 댓글 남겨주신다면 그곳에 큰 복과 행운과 건강을 보내겠습니다. 준호는 익숙한 손길로 포대기를 정리하고 막내 머리를 가볍게 받쳤습니다. 아이는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젖병부터 찾는 듯 입을 달싹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준호 눈빛이 먼저 선반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싱크대 옆에 올려둔 분유통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잠들기 전부터 불안했습니다. 통바닥이 훤히 보일 만큼 비어 있었고 오늘 새벽만 넘기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억지로 눈을 붙였지만 세상은 그런 식으로 늘 한 발 먼저 사람을 몰아붙이곤 했습니다. 준호는 막내를 한 팔에 안은 채 다른 손으로 분유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드는 순간 손끝이 굳었습니다. 가볍다는 느낌이 먼저 왔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통을 흔들어 보았지만 안에서는 사각거리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지요. 뚜껑을 열어 안을 들여다보니 바닥에 하얗게 눌어붙은 가루가 아주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준호는 통을 기울여 숟가락으로 긁어보았습니다. 한 숟갈도 되지 않는 가루가 겨우 숟가락 끝에 모였습니다. 그것마저 젖병 한 번 타면 끝날 양이었지요. 이불을 끌어안은 채 지켜보던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오빠 없어? 준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없다고 말하는 순간 오늘 하루가 얼마나 막막한지 수아도 그대로 알아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수아는 나이에 비해 눈치가 너무 빠른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던 날도 어머니가 병원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던 날도 수아는 큰 소리로 울기보다 먼저 어른들 얼굴을 살피던 아이였지요. 그 어린애가 벌써 걱정부터 배우게 된 것이 준호는 늘 마음 아팠습니다. 준호는 애써 담담한 얼굴을 만들며 말했습니다. 조금 남았어. 그걸로 먼저 타볼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스스로도 그 말이 얼마나 힘없는 위안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가루를 긁어 모아 젖병에 넣고 미지근한 물을 부었습니다. 손목에 힘을 주고 여러 번 흔들었지만 젖병 앞물빛만 희미하게 흐려졌을 뿐이었습니다. 분유 냄새라고 하기도 민망한 정도였지요. 준호는 그것마저 막내 입에 조심스럽게 물렸습니다. 막내는 본능처럼 꼭지를 빨았습니다. 하지만 몇 번 삼키지도 못한 채 얼굴을 구기더니 금세 아까보다 더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배고픈 아이는 속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 울음 앞에서 고개를 잠깐 숙였습니다. 손에 쥔 젖병이 이상할 만큼 가벼웠고 막내 울음은 이상할 만큼 오래 이어졌습니다. 수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막내 발끝을 담요로 덮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시장 가야 돼? 준호는 대답 대신 젖병을 싱크대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시장을 가야 한다는 건 이미 정해진 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문제는 가서 뭘 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상자 나르고 심부름하고 청소 거들며 하루를 겨우 넘겼지만 손에 남은 돈은 늘 분유한 통값 앞에서 작아졌지요. 준호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어젯밤 먹다 남은 냄비가 싱크대 안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김칫국에 밥을 말아 셋이 나눠 먹고 겨우 바닥만 긁은 흔적이었습니다. 구석엔 덜 마른 빨랫감이 쌓여 있었고 창틀 아래엔 기저귀가 몇 장 남지 않은 봉지가 힘없이 구겨져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무엇 하나 넉넉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문 아래로 반쯤 밀려 들어온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막내를 품에 안은 채 허리를 숙여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밀린 월세를 이번 주 안에 정리해달라는 집주인 쪽지였습니다. 종이는 얇았지만 손에 들자 돌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한참 그 글씨를 내려다봤습니다. 분유가, 기저귀가, 반찬가, 전기요금 그리고 월세까지. 한 가지도 쉬운 것이 없는데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 목을 조이는 기분이었습니다. 준호는 쪽지를 천천히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숨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었지요. 수아는 그런 준호 얼굴을 가만히 올려다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직 어린데도 묻지 말아야 할 순간이 있다는 걸 아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그런 수아를 보며 마음 한쪽이 저릿해졌습니다. 수아가 원래부터 이렇게 조용한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잘 웃고 조잘조잘 떠들고 막내 생기기 전에는 준호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골목을 뛰놀던 아이였지요. 그런데 어머니가 사라지고 난 뒤 수아는 어느 순간부터 묻는 말보다 삼키는 말이 많아졌습니다. 준호는 그것이 더 아팠습니다. 아이를 철들게 하는 집이 제일 불행한 집이라는 말을 누가 했는지 떠오를 만큼 이 방 안에는 어린 마음이 너무 빨리 늙어가는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막내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이를 다시 품에 바짝 끌어안고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작은 등이 손바닥 안에서 오르내릴 때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더 조여왔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무엇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왜 없는지, 엄마가 왜 다시 오지 않는지, 왜 새벽마다 배를 골아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저 배가 고프고 추우면 울고 누군가 안아주면 잠깐 진정될 뿐입니다. 준호는 그 단순한 생의 요구조차 지켜주지 못할까봐 무서웠습니다. 무서운데도 울 수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먼저 무너지면 이 작은 방 안에서 버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무심코 벽 쪽을 바라봤습니다. 금이 간 액자 안에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집에 있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보다 훨씬 환하게 웃고 있었고 준호는 철없는 얼굴로 카메라를 보고 있었고 수아는 그때도 준호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 없는 것은 지금 이 방에 남아있는 냉기와 절망이었습니다. 준호는 그 사진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움이 올라오면 그 다음엔 꼭 분노가 따라왔고 분노는 지금 당장 분유를 구해오려는 발걸음을 자꾸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수아가 다시 물었습니다. 오빠 나도 같이 나갈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는 막내 보고 있어. 내가 금방 다녀올게. 근데 막내 자꾸 울면 어떡해? 그 질문 앞에서 준호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어떡하긴요? 달래야지요. 기다려야지요. 버텨야지요. 정답은 하나도 시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더 서러웠습니다. 준호는 수아 머리를 한번 쓸어내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최대한 빨리 올게. 문 두드려도 함부로 열지 말고.
무서우면 막내 옆에 딱 붙어 있어. 수아는 울지도 않고 작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해진 점퍼를 집어들었습니다. 지퍼는 중간쯤에서 한번 걸렸고 소매 끝은 다 닳아 실밥이 풀려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가진 겨울옷 중에선 그게 가장 나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보니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보아도 민망할 만큼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는 오늘 하루를 안심할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준호 자신이 잘 알고 있었지요. 막내가 다시 한번 숨이 넘어갈 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호는 아이의 이마에 입술을 잠깐 붙였다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참아. 오빠가 다녀올게. 그 말은 막내를 달래는 말이기도 했고 자기 자신을 붙드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준호는 문고리를 잡기 전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축축한 벽, 식어버린 냄비, 구겨진 월세 쪽지, 막내를 불안하게 내려다보는 수아, 그리고 바닥까지 드러난 분유통. 그 작은 방 안에는 준호가 주저앉을 수 없는 이유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동도 트지 않은 골목은 차갑고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빈 분유통 앞에 가만히 서 있는 일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었습니다. 준호는 얇은 점퍼깃을 여미고 오늘 안에 어떻게든 분유값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만 붙든 채 새벽 골목 안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준호가 골목 끝으로 사라진 뒤에도 반지하 방 안에는 막내의 칭얼거림이 가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아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막내의 작은 배를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서툰 손길이었지만 그래도 그 아이 나름대로는 오빠를 대신해 무언가를 해보려는 몸짓이었지요.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수아는 이미 이 집에서 울기 전에 먼저 참는 법을 배워버렸습니다. 원래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이 집도 한때는 좁아도 사람 사는 소리가 나는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늦은 저녁에 돌아오면 수아는 쪼르르 달려가 품에 안겼고 준호는 방 한쪽에 앉아 투덜거리면서도 어머니가 사온 풀어진 빠오 봉지를 제일 먼저 열어보곤 했지요. 아버지가 술만 안 마시고 들어오는 날이면 방 안 공기가 조금은 덜 거칠었습니다. 그 시절에도 넉넉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아이들 마음이 이렇게까지 얼어붙지는 않았습니다. 집안이 망가지기 시작한 건 아주 조용한 틈으로부터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날부터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며칠 이어지더니 그 다음엔 아예 밥상 앞에서도 입을 닫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일 있느냐고 물으면 괜히 짜증부터 냈고 수아가 무서워서 젓가락질을 멈추면 그 모습마저 신경질적으로 흘겨보았지요. 준호는 그 무렵부터 밥을 먹을 때마다 어머니 눈치를 먼저 살폈습니다. 괜히 물컵 소리라도 크게 나면 저녁이 엉망이 될 것 같았고 수아가 무심코 아버지에게 말을 걸었다가 눈칫밥을 먹게 될까봐 마음이 늘 조마조마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옷깃에서 집안에서는 나지 않던 향이 스쳐 지나간다는 것도 누군가와 통화하다가 방문을 닫는 일이 잦아졌다는 것도 다 느끼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이들 앞에서 쉽게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거지가 끝난 뒤에도 부엌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고무장갑을 낀 채 물기 마른 그릇을 내려다보며 한참 동안 꼼짝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지요. 그 등 뒤가 이상하게 작아 보여서 준호는 그때부터 어머니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결국 일이 터진 건 비가 오기 직전처럼 공기가 묵직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보다 이르게 들어오더니 밥상은 쳐다보지도 않고 장롱문부터 열었습니다.
서랍이 거칠게 열리고 닫히는 소리에 수아는 놀라 준호 옆으로 바짝 붙었지요. 어머니가 굳은 얼굴로 물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셔츠며 바지를 대충 꺼내 가방에 쑤셔 넣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장롱 앞을 막아섰습니다. 애들 두고 어디 가요? 그 말에 아버지는 귀찮다는 얼굴로 한숨부터 내쉬었습니다. 더는 못 살겠어. 못 살겠다고요? 그럼 난요. 애들은요.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그 짧은 말이 준호 귀에는 아직도 선명합니다. 화를 내는 목소리도 아니었고 미안해하는 목소리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마치 자기 일이 이미 끝난 사람처럼 남은 몫은 남겨진 사람들이 알아서 감당하라는 식의 말투였지요. 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울지는 않았습니다. 저 어린 것들 얼굴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말 앞에서 아버지는 잠깐 시선을 피했지만 결국 가방을 내려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로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짧았는데 그 소리 뒤에 남은 침묵은 너무 길었습니다. 수아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잠들기 전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그런 동생 곁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고 어머니는 아이들이 잠든 줄 알고 부엌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뒤부터 어머니는 사람이 아니라 버티는 기계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에는 국밥집 설거지를 나갔고 오전에는 시장 가게들을 전전하며 허드렛 일을 했고 저녁이면 건물 청소까지 다녔습니다. 손등은 늘 불어 있었고 손목엔 빨간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다리도 자주 부었지만 어머니는 쉬지 않았습니다. 쉬면 바로 돈이 끊기고 돈이 끊기면 아이들 밥이 먼저 끊긴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 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된다. 엄마가 어떻게든 한다. 그 말을 할 때마다 어머니는 억지로 웃었지만 준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웃음 뒤에 이미 힘이 다 빠져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처음에는 기침이 길어졌습니다. 그 다음엔 계단 몇 칸만 올라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밥을 먹다 숟가락을 내려놓는 날이 많아졌고 밤마다 화장실 문을 닫고 기침을 참는 소리가 들려오곤 했지요. 준호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 어머니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돈이면 분유 먼저 사야지. 수아 겨울옷부터 사야지. 가난은 사람 몸보다 돈 쓸 순서를 먼저 계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기 병을 늘 맨 뒤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러다 끝내 어느 비 오는 날 시장 골목에서 쓰러졌습니다. 연락을 받고 달려간 준호가 본 것은 젖은 바닥 위에 힘없이 누운 어머니와 우산도 못 씌워준 채 발만 동동 구르던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너무 늦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생활고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쳤고 몸 안에서 병이 이미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는 말이었지요. 준호는 그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머니가 이렇게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떠난 뒤 집안의 시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밥 짓는 냄새보다 막내 울음이 먼저 집을 채웠고 어른 목소리 대신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길게 남았습니다. 준호는 원치도 않았던 일을 너무 빨리 배웠습니다. 젖병 삶는 법, 기저귀 가는 법, 수아 머리를 묶어주는 법, 남은 반찬에 물을 타서 한 끼를 늘리는 법까지 모두 스스로 익혀야 했지요. 16이 배우기엔 너무 이른 것들이었지만 대신해줄 어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호는 어느 날부터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울면 끝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바닥난 분유통 앞에서 막내가 숨 넘어가듯 울던 순간만큼은 눌러 참던 마음이 처음 금이 갔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던 준호는 골목 끝 편의점 유리창 앞에서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희미한 불빛에 비친 자기 얼굴이 낯설게 메말라 보였지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보던 준호는 저도 모르게 목 안에서 올라오는 말을 멜로디처럼 흘렸습니다. 새벽바람 들어와 또 잠이 깨네요. 짧은 두 줄이었지만 그 안에는 밤새 막내를 달래던 손과 비어버린 분유통과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는 새벽의 무게가 모두 눌려 있었습니다. 노래를 부른다기보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겨우 붙드는 숨소리에 가까웠지요. 준호는 입술을 다문 채 주변을 한번 살폈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듣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금세 얼굴을 굳히고 다시 시장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도 살아내야 한다는 사실이 방금 흘린 노랫말보다 훨씬 더 무겁게 등을 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제대로 숨을 쉬기 시작한 시간, 준호는 늘 그렇듯 가장 먼저 채소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벽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도 않았는데 골목 안은 벌써 사람들 발소리와 셔터 올라가는 소리로 분주했지요. 젖은 박스 냄새, 흙 묻은 무 냄새, 비린내가 섞인 수산 쪽 냄새까지 한꺼번에 밀려왔지만 준호는 그런 것에 얼굴을 찌푸릴 틈도 없었습니다. 누가 먼저 시키기 전에 손이라도 움직여야 오늘 하루 품삯이 생길지 모른다는 걸 이 아이는 이미 몸으로 배워버렸으니까요. 준호는 말없이 빈 리어카를 끌어다 놓고 채소 상자부터 날랐습니다. 무가 든 상자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고 배추 상자는 물기까지 머금어 더 묵직했습니다. 그래도 준호는 허리를 펼 시간도 없이 하나를 들고 들어가면 곧바로 다음 상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손바닥은 이미 갈라져 있었고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끼어 있었지만 아픈 티를 낼 수는 없었지요. 지금 중요한 건 상처가 아니라 손에 얼마가 쥐어지느냐였습니다. 채소 가게 주인은 바쁜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준호를 힐끗 봤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왔네. 준호는 고개만 살짝 숙였습니다. 할 거 있으면 더 할게요. 주인은 대답 대신 상자 더미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한 번의 눈짓이 준호에겐 허락이었고 오늘 하루를 붙잡을 기회였습니다. 준호는 이를 악물고 상자를 날랐습니다. 한 번 들고 두 번 들고 세 번을 오갈 무렵에는 팔이 후들거렸고 등이 뻐근하게 당겨왔습니다. 그래도 쉬고 싶다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쉬는 순간 그만큼 돈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참 뒤 일이 끝났을 때 주인이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건넸습니다. 준호는 두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왔지만 마음속 계산은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는 분유한 통 사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수아 밥값도 저녁 반찬도 밀린 월세는커녕 당장 기저귀 값도 빠듯했지요. 그래도 준호는 돈을 다시 세지 않았습니다. 사람 앞에서 돈을 헤아리면 꼭 자신이 더 초라해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더 할 말이 없다는 듯 손을 털었습니다. 오전 장사 시작하면 너 있을 자리 없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 준호는 알겠다고 답하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사정을 안다고 해서 하루 품삯이 2배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쓰럽다고 해서 남의 장사가 자기 책임이 되는 것도 아니었지요. 준호는 주머니 속 지폐를 한번 꾹 눌러넣고 곧장 마트 쪽으로 향했습니다. 분유를 먼저 사야 했습니다. 그것만은 미룰 수 없는 일이었지요.
마트 안은 시장 골목과 달리 환하고 따뜻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 분유통들이 반듯하게 줄지어 선 모습이 준호 눈엔 이상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사는 물건일 텐데 자신에게는 한참을 망설여야 겨우 손이 가는 물건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막내가 먹던 분유를 찾아 한 통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가격표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칠 전보다 또 올랐습니다. 손안에 있는 돈으로 살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오늘 하루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준호는 분유통을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쉴 새 없이 돌아갔습니다. 분유를 사면 수아 저녁은 뭘 먹여야 하는지, 기저귀가 떨어지면 그땐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집주인이 다시 찾아오면 뭐라고 해야 하는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지요. 직원 하나가 옆을 지나며 물었습니다.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준호는 괜히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직원은 별뜻 없이 지나갔지만 준호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돈 없는 사람이 꼭 사지도 못할 물건을 오래 들고 서 있으면 속까지 들킨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지요. 준호는 결국 가장 작은 통을 집어 계산대로 갔습니다. 원래 먹이던 것보다 용량이 적은 통이었지만 오늘은 그것마저 다행이라 여겨야 하는 형편이었습니다. 비닐봉지 하나를 손목에 끼고 마트를 나서자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이걸 샀다고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면 또 같은 새벽이 오고 또 같은 울음이 시작될 것이고 또 같은 계산 앞에 멈춰 서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지요. 준호는 골목 모퉁이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지금 집으로 돌아가면 막내는 일단 울음을 그칠 것입니다. 수아도 안도할 것이고요. 하지만 그러고 나면 저녁이 문제였습니다. 하루를 겨우 막아도 내일은 또 오는데 사는 일은 자꾸 오늘만 넘기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한숨도 쉬지 못한 채 다시 시장 안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점심때까지 버티면 혹시라도 심부름 하나쯤 더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생선 가게에선 이미 사람을 썼다고 했고 분식집 아주머니는 오늘은 한가해서 도울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는 나중에 바쁠 때 오라 했지만 그런 말이 대개 빈말이라는 것도 준호는 알고 있었지요. 그는 고개를 숙이며 알겠습니다만 반복했습니다. 거절은 익숙해졌지만 익숙하다고 해서 덜 서러운 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시장 끝 통로에 놓인 플라스틱 상자 위에 잠시 몸을 걸쳤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도 배고픔보다 먼저 오는 건 피로와 막막함이었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쪽에서 마이크 잡음 소리가 울렸습니다. 동네 장터 행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천막 하나, 작은 무대 하나, 접이식 의자 몇 줄이 놓이고 있었지요.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자리였지만 시장 사람들에겐 그런 작은 무대도 하루 장사의 재미가 되곤 했습니다. 준호는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고개만 돌렸다가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지요. 노래니 행사니 하는 것은 적어도 오늘 먹을 것 때문에 머리를 싸매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행사 준비를 하던 중년 남자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 지금 와서 안 나온다고 하면 어떡해. 사람 하나 구해야 할 거 아니야. 옆에 있던 사람이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급하게라도 누가 한 곡만 해주면 되는데요. 누가 해? 지금 시간이 없잖아. 준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귀는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무대, 한 곡, 상금,
짧은 단어들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채소 가게 주인이 지나가다가 준호를 보고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야, 너 지난번에 일하면서 흥얼거리던 거 있잖아. 목소리 나쁘지 않더라. 준호는 놀라 주인을 쳐다봤습니다. 주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쟤네 지금 급해서 난리야. 한 곡만 불러도 상금은 줄 거다. 준호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저요? 왜 못해? 못한다기보다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다는 말이 더 맞았습니다. 노래는 언제나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감정이 버거울 때만 낮게 흘리는 것이었지. 사람들 앞에서 돈을 걸고 부르는 것은 다른 세상 이야기였으니까요. 더구나 지금 자기 모습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해진 점퍼, 다 다른 운동화, 밤새 막내를 달래느라 쉰 목소리. 그런 자신이 사람들 앞에 선다는 건 상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일이었지요. 준호는 곧장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런 거 못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하고도 발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무심하게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돈 급한 거 아니냐? 그 말이 준호 가슴을 정통으로 찔렀습니다. 맞았습니다. 지금 누구보다 돈이 급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싫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 어린애 주제의 사연 하나로 무대에 올라야 한다는 현실이 자존심 깊은 곳을 후벼 팠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행사장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작은 무대 위로 마이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까 새벽 편의점 앞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데서 두 줄을 흘리던 자기 목소리가 문득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직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엔 분유가 들려 있었고 머릿속엔 수아 얼굴과 막내 울음이 가득했지만 사람들 앞에 서는 일은 여전히 두렵고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에서 쉽게 움직이지도, 그렇다고 쉽게 돌아서지도 못한 채 무대 쪽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준호는 한참 동안 작은 장터 무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고작 천막 하나 세워놓은 자리였고 접이식 의자 몇 줄이 전부인 초라한 무대였지만 그 앞에 서 있는 마이크는 이상하게도 커 보였습니다. 그 앞에 선다는 건 단순히 노래 한 곡 부르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껏 아무도 모르게 견뎌온 자기 사정을 사람들 눈앞에 꺼내놓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저도 모르게 손에 든 분유봉지를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비닐 손잡이가 손가락 마디를 파고들었지만 그 감각이 오히려 정신을 붙들어주는 것 같았지요. 채소가게 주인이 다시 준호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고민하냐? 준호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은 무심한 얼굴로 무대 쪽을 턱짓했습니다. 쟤네도 사람 없어서 난리고 너도 돈 급한 거 아니냐? 한 곡 부르고 상금 받으면 그게 낫지. 말은 툭 던지듯 했지만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준호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자존심 같은 걸 따질 형편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수아가 지금 막내를 달래고 있을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손으로 막내 등을 두드리며 문 쪽만 힐끗힐끗 보고 있을 얼굴도 함께 떠올랐지요. 준호는 그 생각 끝에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한 곡만 하면 돼요? 주인은 그제야 짧게 웃었습니다. 그래, 한 곡이면 된다. 행사 준비를 하던 중년 남자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는 준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잠깐 망설이는 눈치였습니다. 해진 점퍼에 다 다른 운동화, 제대로 먹지도 못해 핏기 없는 얼굴까지. 딱 봐도 무대에 설 사람처럼 보이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가수가 아니라 비어버린 순서를 메워줄 누군가였지요. 노래할 수 있어? 준호는 마른 입술을 한번 축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그 말이 입 밖으로 떨어지는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행사 진행자는 허둥지둥 마이크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 곡만 하면 돼. 사람들 분위기만 이어지면 되니까. 그 말에 준호는 오히려 더 숨이 막혔습니다. 사람들 분위기를 살리라고 했지만 자기 안에서는 지금 죽을 만큼 무거운 무언가가 들끓고 있었으니까요. 준호는 무대 뒤편 플라스틱 의자에 잠깐 앉았습니다. 손바닥에는 땀이 배었고 심장은 쓸데없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아주 잠깐 스쳤습니다. 분유만 사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게 더 덜 창피하고 더 덜 두려운 길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그렇게 돌아가면 오늘 저녁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할지 답이 없었습니다. 분유 한 통으로 내일 아침까지 막을 수 있을 뿐 밀린 월세도 수화밥도 다음 기저귀가 또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내린 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자, 갑자기 특별한 무대 하나 준비됐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늘 열심히 일하는 젊은 친구가 한 곡 들려준다고 하네요.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무대 쪽으로 모였습니다. 준호는 그 시선을 받는 순간 목 뒤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장터 사람들 몇몇은 호기심 어린 얼굴이었고 몇몇은 대놓고 의아해했습니다. 저렇게 어린애가 무슨 노래를 하지? 가수 흉내 내는 건가? 요즘 애들이 트로트도 부르나? 수군거림은 작았지만 준호 귀에는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그는 무대 위로 올라가는 짧은 계단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두 발이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손에 들린 분유봉지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비닐봉지 하나가 지금 자기를 이 무대까지 끌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길게 들이마시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무대 위는 생각보다 더 훤했습니다. 작은 장터 한복판인데도 사람들 얼굴이 하나하나 보일 만큼 밝았고 그래서 더 숨고 싶었습니다. 마이크를 잡자 손끝이 떨렸습니다. 준호는 그 떨림을 감추려 두 손으로 마이크를 감싸쥐었습니다. 진행자가 무슨 노래냐고 묻자 준호는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노래는 누가 시킨 노래도 아니고 어디서 배운 노래도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막내를 안고 수아가 잠든 얼굴을 보고 어머니 생각을 삼키며 혼자 속으로만 키워온 마음이었지요. 준호는 작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냥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피식 웃었고 누군가는 팔짱을 낀 채 지켜봤습니다. 준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도망가면 안 된다고 속으로 한 번 더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새벽바람 들어와 또 잠이 깨네요. 작게 우는 내 소리에 가슴이 내려앉죠. 빈 분유통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괜찮다 말하면서 또 눈물이 차올라요. 내가 안고 갈게 울지 마라. 이 오빠가 끝까지 버텨볼게.
지킬게. 노래가 시작되자 처음 몇 초는 장터가 오히려 더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멀리서 들리는 상인들 부르는 소리, 지나가는 발걸음, 비닐 스치는 소리까지 다 귀에 들어왔지요. 하지만 한 줄, 두 줄 이어질수록 준호 귀에는 그런 소리들이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대신 자기 목소리가 어떻게 떨리는지, 숨이 어디서 막히는지, 어떤 단어에서 가슴이 먼저 아파오는지만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노래를 잘 부르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럴 힘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막내를 품에 안고 새벽을 버티던 그 심정으로 수아가 배고픔을 참으며 문 쪽을 바라보던 그 얼굴을 떠올리며 한 줄씩 내보냈지요. 그 진심은 이상하게도 사람들 귀에 바로 닿았습니다. 처음엔 흘겨보던 얼굴들이 어느새 조용해졌고 무심히 지나가던 발걸음들이 하나둘 멈췄습니다. 채소를 손질하던 아주머니도 손을 멈췄고 생선 가게 앞에서 흥정을 하던 손님도 돌아봤습니다. 준호 목소리에는 기술보다 먼저 사는 냄새가 묻어 있었고 그래서 더 아프게 들렸습니다. 후렴으로 갈수록 준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수록 오히려 목소리는 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이 무너짐으로 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티려는 사람의 떨림이었지요. 그래서 장터 사람들도 더 이상 쉽게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준호는 노래를 부르면서도 자꾸만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오는 시장 골목에 힘없이 쓰러지던 뒷모습도 떠올랐고 분유값부터 사야 한다며 자기 병을 맨 뒤로 밀어두던 목소리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품고도 지금 집안에서 울고 있을 막내와 혼자 그 옆을 지키는 수아가 떠올랐습니다. 그 생각이 목 끝까지 차오르자 준호는 마이크를 더 세게 쥐었습니다. 이 노래만큼은 끝까지 끊기지 않게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지금 자기한테 남은 마지막 자존심 같았습니다. 노래가 끝나갈 무렵 장터는 처음과 완전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의 수군거림은 사라졌고 대신 무대 아래로 묵직한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음을 내보낸 뒤에도 한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숨이 가빴고 손끝은 여전히 떨렸고 가슴 안쪽은 다 드러난 사람처럼 서늘했습니다. 그렇게 몇 초가 흐른 뒤 어디선가 박수 한 번이 들렸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박수였지만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크게 울렸습니다. 이어 두 사람, 세 사람의 박수가 겹쳐졌고 금세 장터 한복판에 묵직한 박수 소리가 번졌습니다. 준호는 그제야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대 아래 사람들 얼굴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눈시울이 젖어 있었고 누군가는 굳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그 많은 시선 앞에서 웃지도 울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노래는 끝났지만 자기 안에서 정말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수는 금방 그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이어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몇 번 겹치던 소리였지만 어느새 장터 한복판을 가득 메울 만큼 커졌지요. 준호는 그 박수를 받으면서도 쉽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노래 한 곡을 끝까지 불러냈다는 안도감보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 속을 너무 많이 드러낸 것 같은 서늘함이 먼저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를 쥔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목 안은 타들어가듯 메말라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숨을 고른 뒤에야 겨우 눈을 들었습니다. 무대 아래에 선 사람들 표정이 처음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호기심 반,
심심풀이 반으로 올려다보던 얼굴들이었는데 지금은 누군가의 삶을 너무 가까이 들여다본 사람들처럼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채소가게 아주머니는 앞치마 끝으로 눈가를 훔쳤고 생선가게 주인은 괜히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돌렸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준호를 바라보다가 이내 자기 지갑부터 뒤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그런 시선들이 오히려 더 낯설었습니다. 불쌍하다는 눈빛도 안쓰럽다는 표정도 이제껏 숱하게 받아봤지만 그 대부분은 오래가지 않았으니까요. 잠깐 혀를 차고 한마디 위로를 던지고 돌아서면 각자 자기 삶으로 흩어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준호는 박수가 끝난 뒤가 더 두려웠습니다. 이 장면도 결국 잠깐 지나가는 일이 되고 자기는 다시 분유봉지 하나 든 채 반지하로 돌아가야 할 뿐이라고 생각했지요. 행사 진행자가 먼저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아까와 달리 말을 고르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 우리 시장에 이런 목소리가 있었네요. 억지로 분위기를 띄우려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말을 하면 방금 무대가 가진 무게가 가벼워질까 조심하는 듯 했지요. 진행자는 준호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상금 봉투를 건넸습니다. 준호는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손에 닿는 봉투의 두께보다 그걸 받아드는 자기 모습이 더 낯설었습니다. 이게 정말 자기 몫인가 싶어 한순간 멍해질 정도였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 무대 아래 어디선가 한 아주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애가 저렇게 부르는데 그냥 보내면 되겠어? 그 한마디가 장터 공기를 다시 한번 흔들었습니다. 누군가 주머니에서 지폐를 꺼냈고 누군가는 장사하던 자리에서 동전통을 들고 나왔습니다. 분식집 아주머니는 아예 앞치마 주머니째 털어접힌 지폐를 보탰고 채소가게 주인은 말없이 상금 봉투 옆에 돈을 더 얹어주었습니다. 이건 막내 분유값에 보태. 기저귀도 사야 할 거 아냐. 수아 먹일 반찬도 좀 싸가. 툭툭 던지는 말들이었지만 그 말 안에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없던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계란 한 판을 가져왔고 누군가는 아이 먹일 두부와 김을 챙겨주겠다 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자기 손에 쥔 비닐봉지를 통째로 내밀며 말했습니다. 애들 국 끓여 먹여. 장 본 거 조금 나눠 먹는다고 누가 굶는 것도 아니야. 준호는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분유값조차 막막해 사람들 앞에 섰는데 지금 자기 앞에 쌓이는 것은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 오늘 저녁은 걱정 말라는 마음, 막막한 새벽을 잠깐이나마 대신 막아주겠다는 손길, 그런 것들이 너무 갑작스럽게 밀려들었지요. 준호는 상금 봉투와 구겨진 지폐들을 두 손에 받아든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모간이 꽉 막혀 쉽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수없이 다짐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다고 이를 악물었는데 바로 그런 순간에 눈가가 먼저 화끈해졌습니다. 준호는 간신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감정은 짧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괜히 더 길게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뭔가를 하나씩 더 쥐어주고 어깨를 두어 번 두드리고 먹을 것은 꼭 챙겨가라며 등을 떠밀었지요. 그게 오히려 더 고마웠습니다. 불쌍한 애 보듯 오래 붙잡고 서러운 말을 꺼내는 것보다 살아내는데 필요한 것을 조용히 쥐어주는 방식이 준호에게는 훨씬 덜 아프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 뒤쪽, 장터 입구 쪽이 묘하게 갈라지듯 비었습니다. 누군가를 알아본 것처럼
몇몇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쳐다봤지요. 준호도 자연스레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손에 쥔 봉투가 미세하게 구겨질 만큼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한때 가족사진 속 가운데 서 있던 사람. 집을 나가며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한다고 말하던 사람. 어머니가 병을 키워가는 동안 단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고 장례가 끝난 뒤에도 아이들 얼굴 한 번 찾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지금 장터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예전보다 더 수척해진 것 같기도 했고 어딘가 초라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눈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본 것은 오직 도망치듯 떠나던 뒷모습과 문이 닫히던 날의 차가운 표정뿐이었지요. 아버지는 선뜻 앞으로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뒤에 반쯤 가려진 채 이미 끝난 무대를 늦게 본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노래를 다 들었습니다. 자기 목소리도 사람들 박수도 분유값을 걱정하는 말들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났습니다. 이 많은 타인들은 자기 사정을 알아도 손을 내밀었는데 피를 나눈 저 사람은 왜 이제 와서 저런 얼굴로 서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장터 사람들도 금세 상황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누군가는 굳은 얼굴로 아버지를 노려봤고 누군가는 준호 쪽을 살폈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정적이 무대 아래로 퍼졌습니다. 준호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가슴 안에서 뜨거운 것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습니다. 방금 전 노래로 쏟아낸 감정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깊은 밑바닥에 깔린 것은 아직 남아 있었지요. 분노였습니다. 배신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와서 왜 저 얼굴을 봐야 하는지 모를 억울함이었습니다. 준호는 한 손에 상금 봉투를 다른 손에 분유 봉지를 꼭 쥔 채 무대 위에서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도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오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멈췄습니다. 그 모습이 더 비겁해 보여 준호 속을 뒤집었습니다. 장터의 박수는 모두 끝났고 따뜻하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노래가 사람들 마음을 움직인 자리 위로 이제는 준호가 가장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얼굴 하나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이크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해야 할 말이 남아있다는 걸 자기 몸이 먼저 알아챈 듯 했기 때문입니다. 무대 위에 선 준호와 장터 입구에 멈춰 선 아버지 사이에는 생각보다 긴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지요. 조금 전까지 준호 노래에 박수를 보내던 손들이 어느새 멈춰 있었고 먹을 것을 챙겨주던 손길도 허공에서 멎은 듯 했습니다. 따뜻하게 풀리던 장터 공기가 다시 얼어붙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마이크를 쥔 손에 더 힘을 주었습니다. 손바닥 안쪽이 땀으로 미끄러웠지만 놓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전까지는 노래가 끝나면 내려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금 봉투를 품에 넣고 분유와 먹을 것을 챙겨 수아와 막내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면 오늘 하루는 겨우 막을 수 있다고 여겼지요. 그런데 그 끝에 서 있어야 할 것이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를 버리고 간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는 듯 몇 번이나 발끝을 고쳐 세웠습니다. 다가올 듯 하다가 멈추고 뭔가 말을 꺼낼 듯 하다가 입술만 달싹였지요. 그 모습이 준호 눈에는 너무 늦은 몸짓으로 보였습니다. 떠날 때는 그렇게 쉽게 등을 돌려놓고 왜 이제 와서는 저 한 걸음도 못 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마이크를 입 가까이 가져가면서도
한동안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 안쪽이 뜨겁게 달아올라 선뜻 소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나서 바로 소리를 지를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첫 감정은 분노보다 허무함에 가까웠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왔구나. 정말로 노래가 끝난 뒤에야 나타났구나. 그 생각이 가슴 한가운데를 허물듯 내려앉았습니다.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누군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아버지인가? 또 다른 누군가는 혀를 찼습니다. 이제 와서 얼굴을 드네. 그 말들은 크지 않았지만 아버지 귀에도 분명 들어갔을 것입니다. 아버지 얼굴이 잠깐 더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그 얼굴에서 연민 같은 것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미안함이 있든 없든 그가 없는 사이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낮고 쉰 목소리로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왜 왔어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장터 한복판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제야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준호야. 준호는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눈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자기를 다정하게 부르는 듯한 그 목소리가 오히려 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마이크를 쥔 채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 이름 부르지 마세요. 아버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람들 앞이라는 사실 때문인지 준호 얼굴이 생각보다 더 단단해서인지 쉽게 다음 말을 잊지 못했지요. 준호는 숨을 한 번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찾았어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오히려 소리를 지르지 않아서 더 아프게 들렸지요. 엄마 쓰러졌을 때도 안 왔잖아요. 장례 치를 때도 안 왔잖아요. 막내 분유 떨어질 때까지, 수아가 배고프다고 울 때까지 한 번도 안 왔잖아요. 말이 하나씩 쌓일수록 준호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음보다 먼저 밀려오는 것은 서러움이 아니라 억울함이었고, 억울함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이를 악물고 버틴 날들의 무게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한참 만에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사정이 있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장터 사람들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준호는 잠깐 어이없는 듯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만 그 웃음은 울음보다 더 처참해 보였습니다. 사정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다가 다시 아버지를 똑바로 올려다봤습니다. 엄마도 사정 있었어요. 아픈 몸 끌고 일하러 나갈 사정이 있었고요. 막내 울면 밤새 안고 있어야 할 사정이 있었고요. 수아 밥 굶길까봐 자기 약값도 못 쓰는 사정이 있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오래 눌러두었던 돌덩이를 꺼내 놓는 것처럼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더 이상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그를 향해 한 걸음 내려섰습니다. 무대 위에서 아래로 한 발 내딛는 그 움직임만으로도 사람들은 숨을 삼켰지요. 준호는 이제 마이크를 내려다보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숨기지 않겠다는 듯 흔들리는 가슴을 억지로 세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아버지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준호는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분유부터 사라고 했어요. 자기 병원비보다 그게 먼저라고 했어요. 끝까지 우리 걱정만 하다가 갔어요. 마지막 말 끝에서 준호 목이 잠깐 메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술을 꾹 다문 뒤 끝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당신은 뭐 했어요? 그 질문은 분노라기보다 판결처럼 들렸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짧은 침묵 안에서 사람들은 이미 답을 다 들은 셈이었지요. 준호는 상금 봉투를 가슴 쪽으로 더 끌어안았습니다. 다른 손에 들린 분유 봉지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 두 가지는 지금 자기 삶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사과보다 먼저 필요했고 누구의 후회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들이었지요. 준호는 이제 목소리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런데도 더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안 괜찮아요. 이제 와서 사정 있었다고 해도 안 들려요. 우린 이미 너무 많이 버텼어요. 장터 사람들 중 몇몇은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수아와 막내를 생각하면 지금 당장 집으로 뛰어가고 싶었지만 준호는 이 말만큼은 끝내고 가야 했습니다. 그래야 진짜로 자기 삶을 자기 손으로 붙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준호는 아주 천천히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난 이제 당신 안 기다려요. 아버지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도 있었고 뒤늦은 상처도 있었지만 준호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아도 안 기다리고요. 막내도 안 기다릴 거예요. 우린 그냥 살아낼 거예요. 당신 없어도. 그 말이 끝나자 장터 한복판은 숨이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준호는 더는 아버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볼 만큼 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이크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떨렸지만 아까 무대에 처음 올랐을 때의 떨림과는 달랐습니다.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끝까지 하고 싶은 말을 해낸 사람의 떨림이었지요. 준호는 허리를 숙여 시장 사람들에게 짧게 인사했습니다. 말로는 더 이상 다 못 전할 것 같아 고개를 깊이 숙였고 사람들은 그런 준호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응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분유봉지와 상금 봉투 그리고 사람들이 쥐어준 작은 비닐봉지들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집에 가야 했습니다. 수아가 기다리고 있었고 막내는 또 울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버겁고 내일 아침도 또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오늘만큼은 그냥 무너져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준호 발걸음을 조금 덜 무겁게 했습니다. 무대 아래로 내려온 준호가 장터 입구를 지나칠 때 아버지는 한 발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하려던 듯 했지만 끝내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준호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또 흔들릴까 봐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아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장터 밖으로 나서는 순간 겨울 햇빛이 골목 끝에 조금씩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바람은 차가웠지만 새벽처럼 캄캄하지만은 않았지요. 준호는 품에 안은 분유봉지를 한번 고쳐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고른 뒤 수아와 막내가 있는 반지하 집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등 뒤로는 더 이상 무대도 마이크도 아버지의 그림자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 두 동생 얼굴만 떠올렸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이제는 정말 그것만 지키며 살아가면 된다고 준호는 처음으로 자기 삶을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